안녕하세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1번에 5번, 2번에 4, 3번에 2, 4번에 4, 5번에 5, 6번에 3, 7번에 4,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2, 11번에 5, 12번에 3, 13번에 2, 14번에 4, 14번에 5, 14번에 5, 15번에 5, 16번에 2, 17번에 3, 18번에 2, 19번에 2, 20번에 1, 21번에 2, 22번에 2, 23번에 5, 24번에 3, 25번에 4, 26번에 2, 27번에 3, 28번에 1, 29번에 3, 30번에 1, 31번에 1, 32번에 2, 33번에 4, 34번에 5, 35번에 3, 36번에 5, 37번에 4, 38번에 1, 39번에 4, 40번에 2.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국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용어적으로서 타당한 것은 그랬는데 1번의 도시군계획이란 항상 도시군이라면 도시군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시라고 했어요. 도시군은 특광시군이잖아. 특광시군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아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둘을 합쳐서 도시군계획이라 하는 것이지 광역은 도시군계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그건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역은 종합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광역에서는 애초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에 맞는 방향만 정할 뿐이지 전체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전체에 대한 방향이잖아.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3번의 지구단위 계획 뜻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특광지구의 일부만이죠. 이건 전부가 들어서 틀렸죠. 일부만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가 들어서 틀렸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이용 합리화. 4번의 전기, 공동구,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에 유통공급시설로 분류가 된다. 이건 뭐가 들어가서 틀렸습니까? 하수도.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상수도나 중수도, 수도나 중수도 그러면 유통공급에 들어가는 거 맞아야 되는데 하수도는 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갑니다. 자, 5번은 개발부터 관리고요.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 대상으로 항상 이런 말 들어가면서 건폐율과 운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완화가 아니고 강화.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2번 보시면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관리계획은 입안과 결정 절차로 나눠지고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하고, 결정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면 결정권자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고 열람은 특권자 형사가 맡기는.
그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묻는 걸 겁니다. 1번에 입안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도시개혁의 심의를 거친다. 항상 협의 후 심의 순서는 맞는데 요거는 입안하기 전에 그래서 틀렸죠. 협의 심의는 입안하기 전에 거치는 게 아니죠. 결정하기 전에 하잖아. 입안하기 전에 거치는 것은 기초조사, 주민, 지방의 의견 청취죠. 협의와 심의는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잖아. 2번에 용도지역 지정을 위반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지방의회 의견 정치 대상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모두 다 들어요.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랑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위반하기 위해서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죠. 지방의견을 의견을 들어야 될 대상이 딱 뭐예요? 지역지구 구역이잖아. 지역지구 구역. 구역 중에서도 개도시수. 기반시설 중에서는 광역시설 등 중요한 기반시설만 듣습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요. 안 듣는 대표적인 예가 지구단위 계획 작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용도지역 지정을 위반할 때니까 지방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위반하기 전에 지방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 안 듣는 대표적인 예잖아요. 안 듣는 대표적인 예잖아. 4번에 시장은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은 시장은수가 결정한다. 이것이 유일하게 시장은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원칙만 넣고 볼 때 위반권자는 특광자치자치도 시장군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권자잖아. 원칙만 넣고 보면. 그럼 이 구조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 시장은, 즉 대도시장 이상은 그 사람이 결국 위반 결정을 모든 걸 다 한다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기본계획과 달리 대도시 시장도 혼자 위반 결정을 다 하는 구조가 됩니다. 보통의 시장은수가 위반했을 때만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그런데 보통 시장은수가 위반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시장은수가 결정한다 그랬죠? 나머지는 도지사고, 이거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5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한 후에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관리계획에서 3년 얘기 나오는 거 있죠? 3년 얘기 나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3년 내에 안 되고 있을 때 새로운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해야 되는 그 얘기랑 다른 얘기죠. 자, 3번 보시면 국회법상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가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건축 제한과 건폐율 윤율 세 가지 행위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요. 건폐율과 윤율은 따로 우리가 숫자하는 것이고, 건축 제한이라고 하면은 근거가 뭐냐? 근거가 원칙이 대통령령 예외 개별법. 지금 예외 개별법에 의한 그 개별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기업번의 농구단지라면은 이거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농구단지만큼은 여기를 다루고 있는 법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잖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집착 활성화, 이거는 비슷한 법이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는 니은번의 농림지역 중 농업지능지역. 제가 요거 취지는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을 생각하시는 거,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을 먼저 쓰겠다. 그래서 농림지역 중에 농이 얘기하는 게 주로 농업지능지역, 림이 얘기하는 게 보전산지, 또 초지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농지랑 비슷한 초지까지. 그래서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지능지역에 대해서 농지법이 제정되는,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하고요. 맞고, 디귿번의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이 제정된다. 이렇게 쓰면은 안 되지.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림지역 중 이 말이 빠져서 틀린 겁니다. 보전산지는 농림의 림업을 위한 임업을 위해서 주로 들어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산지관리법이 따로 행위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빠져 틀렸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없지만 보전산지
초지. 농림지역에 있는 초지도 초지법이잖아.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에 있는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리고 보존할 땅들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여러 가지 보호와 보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할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각각 비슷한 법을 찾으려면 쟤는 리을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지정문화재, 문화재라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는 문화재 보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진흥법이 아니죠. 지정문화재는 어디서 정해요? 문화재 보호법이 비슷한 법이지. 그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법 요거 맞고 비읍번의 농림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된다. 요게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되려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그래야지.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야지. 농림지역에 들어갈 땅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이게 의외로 보면 쉬워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이 있고 그 전문적에 대한 특별법 비슷한 법만 찾으면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것은 보호할 것들 아닙니까? 자, 여기 빠져있지만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또 생각나시나요? 요거 말고 공원구역? 공원도 보존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자연공원법. 또 상수원보호구역도 있잖아. 상수원보호구역. 그거는 수도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련하는 법률. 다 보호할 것들이잖아.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땅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니은 디귿법만 니은 미음번 2번이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국회법상 대통령이 영해에서 도시공 관리기로 세분화에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 0으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5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다 그 아래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닌 거. 근데 이건 지구 종류 간단하게만 묻는 거예요. 우리 뜻도 이미 뭐 저번 주에 할 때 다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방제지구는 자연과 시가지 방제지구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죠. 자연 방제는 무엇을 통해서 예방하겠다고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나눠지죠.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그대로 그 말 그대로고 특화 경관에서 보호하는 특별한 경관은 무엇입니까? 수변. 문화적 보존료가 큰 건축물의 경관 두 가지 특화 경관. 보호지구는 종류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종류 맞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특화경관지구랑 구별하시라고 했고 특화경관은 경관을 보호하겠다. 이거는 보호와 보존을 하겠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보호하는 시설로는 뭐가 있습니까? 항만, 공항, 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4번의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상업유통이 아니고 산업유통이지. 산업유통.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을 위한 산업유통이지 상업은 안 들어가 있다. 영의 종류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법에는 지정할 수는 있지만. 관광휴양, 둘 이상을 위한 복합, 그 외의 기능 특정 맞습니다. 나머지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지구로 나눌 수 있다. 녹지와 비도시에 들어가는 게 자연, 집단취락은 개발장비만 들어가는. 자, 5번의 국회법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시가와 조정구역을 얘기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구역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가와 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개발을 하겠다. 자, 1번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어디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무질서한 시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도시지역에다가 주변 지역까지도 무질서한 시가화 제한은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원칙적 결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다만 국가기관 연계가 필요할 때 요 말 들어갔을 때만 국장이 정확해요. 어디, 대상, 누가 지정하는지까지 정확합니다. 이번에 시가화 유보기간이죠. 시가화 유보기간이 시가화 정에서는 핵심 기간. 이 기간 동안의 개발을 막겠다라는. 그래서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내에서
5년 이상 20년 내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한다. 워낙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는 것이 시가와 유보기한입니다. 3번의 시가와 중구에서 주택의 신축은 허가받을 수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에 개발 아예 못하죠. 그죠?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예 못합니다.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두 가지가 국회법에 직접 나와 있죠. 그거 할 때가 도시군계획 사업이냐 기타 개발행위냐, 공적 개발행위 도시군계획 사업이냐, 사적 개발행위 기타 개발행위냐 둘로 나눠서 도시군계획 사업조차도 원칙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불가피성을 국장이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 기타 개발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생업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한 거, 경미한 거, 생업, 공익, 경미 요 정도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런 틀 아닙니까? 근데 생업 중에서도 특히 주택의 신축만 놓고 보면은 증축도 100 이하에서 가능하고 개축, 재축 가능하지만 신축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했던 거. 이건 농업인 주택이라고 해도 역시 주택의 신축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 시가와주택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수 없다. 4번에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만 시가와 주정구역이 살아있고요. 그 기한이 끝나면 그 다음 날 자동 효력 상실입니다. 5번에 도중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광지정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단 여기서 하는 경매행위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 기타 개발행위를 얘기하고요. 일정한 경우, 일정한 사항. 이 일정한 사항이 공익, 생업, 경미라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최소 허가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행위, 여기서는 경미한 행위를 뭐 나무를 심고 베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아무리 경미한 행위도 최소가 허가입니다. 신고는 없다는 조서 뒤가 틀린 거예요. 항상 시가와 주정구역 하면 그 시가와 주정구역의 그 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행위제한 틀이. 참고로 구역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없어진다 그랬죠? 5년 연장돼서 최근 개정. 2024년까지 연장했어요. 최근 개정으로. 어쨌든 뭐 시험범위 뭐 들어가긴 들어가니까. 자, 그걸 연장해서 뭐 하려고 그걸 잘 지금도 안 하면서. 자, 6번 보시면. 자, 10년 미집행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를 하였는데 매수가 되지 않을 때 특광지정하세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 매수 안 될 때 허가 아닙니까?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은 3층 이하를 전전한다. 여러분 매수가 안 될 때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택 중에서는 가장 작은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는 가장 작은 1, 2종 근생으로서 3층 이하. 근데 2종 근생 중에서는 안 되는 거 4가지가 있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 그래서 1번에 단독주택 허가받을 수 있고요. 한의원은 일종 군생이잖아요. 의원, 한의원 이런 거 일종 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허가받을 수 있고. 다중생활시설. 요게 안 되는 거죠. 요게 안 되는 것이고. 일반을 시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 군생이거든요. 이종 군생인데 안 되는 4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되는 것이고. 안마원은 일종 군생이잖아요. 일종 군생. 안마 시술수가 안 되죠. 2종 중에서 안마 시술수가 안 되지. 안마원은 일종이라 되는 겁니다. 시술수랑 달라요. 자, 7번 보시면 도심계획 시사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 이게 도심계획 시설 사업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단계별 집행계획 아닙니까? 도심계획 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실시기 인가 고시 이후에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자, 1번 특광시장 운수는
도심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들을 포함하는 단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어디가 들렸어요? 3년이죠? 단기별 집행 계획 수립 기한은 3월이잖아. 3월 내에 수립하라. 3월 내에 수립하라. 특광시장 호수가 원칙적으로 2번. 자, 국장이나 도지사가,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에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특광시장은 수거해야 한다. 꼭 이렇게 특광시장 할 필요 없어요. 원칙이 특광시장 수가 수립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러면은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특권시장 호수, 예외 도지사 국장이 되겠습니다. 수립권자가. 3번에 도심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한 내 수립이 없다. 3월 내에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이 안 됐다. 그럼 수립 기한 다음 날에 그 결정은 실효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실효 규정은 없다. 단순한 집행계획 하나 안 만들었다고 해서 실효된 규정은 없다. 그랬습니다. 혹시 다른 거 공부 또 얼마나 돼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럼 국회법에서 실효되는 규정은 5가지 있잖아요. 이건 없는 규정이고 5가지. 힌트 드릴까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실효 있고 20년 실효 있고 아까 시가 유보기한 하나 나왔고 이미. 해보세요 그러면. 20년 실효는 도심계획 시설 결정됐을 때 20년이 안 될 때까지 사업 안 되면 실효. 135.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실효 있잖아. 네? 네? 안 들려. 네? 아, 그러니까 뭐가요? 아니 지금 착수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착수 얘기는. 아니 착수 얘기는 건축법 주택법에서 나오는 게 지금 국계법에서 실효. 건축법 주택법에서 135 말고 우리 비교 특강할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국계법 나오는 실효는 5가지밖에 없다. 지금 2가지 나왔고 20년 실효랑 시가 유보기한 실효 나왔고 1년 135 하나씩 또 있잖아요. 여기도. 네? 또 이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따 정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 1년 실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서 설치계획 수립시기 1년 그거 안 하면 구역 해제. 3년 실효는요. 지구단위 계획 실효.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라. 안 그러면 그 다음날 구역 실효. 5년 실효는 지구단위 계획 실효잖아. 지구단위 결정 고시됐으면 5년 내 사업에 착수를 하라. 안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날 실효된다. 잔소리는 안 할랍니다 이제. 와이프가 주말에 잔소리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삐져갖고 지금부터 삐져하고 있어. 잔소리가 상당히 아주 듣기 싫은. 자, 4번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내 시행할 1단계와 3년 이후에 시행할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3년 기준으로 나누는 거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5번의 특광시장 군수는 매년 1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를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1단계를 2단계로 바꾸면 늦춰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2단계를 1단계로 바꿔서 빨리 하는 건 괜찮지만 1단계를 2단계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바뀌어야 돼 이게. 자, 8번 문제 국회법상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비용 부담. 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원래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어디서나 이것뿐만 아니고 보통도 하는 사람이 스스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시행자가 부담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중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을 때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만요? 행정청인 시행자만. 행정청이 유리한 규정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행정청이 아닌 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 아무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도 그 자에게 비용 부담 못 시키고 혼자만 다 내야 돼. 부당하잖아요, 이거는. 행정청이 유리한 규정이다.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만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요. 이때 항상 비용 부담의 논리는 비용 부담시킬 때는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윗사람이 정해준다 그랬잖아. 각 행정청끼리 위에 행정청이 지정해준다 했던 거.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없다니까 맞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부담시킬 수 없다니까 맞고. 3번은 행정청은 그가 시행한, 그럼 행정청이 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중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저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그자와 협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청이 시행자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니까 역시 맞는 얘기고. 4번에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도의 도 내의 시군 간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로 이 사람 도지사. 근데 5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인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용 부담에 있어서 지자체 그것도 둘 이상의 시도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특이한 거. 행안부 장관은 요거 외에도 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승인권자로서도 존재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 발행하잖아요. 그거랑 요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게 행안부 장관입니다. 공법에서. 자, 9번 보시면 국회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이것도 1회 때 저번 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언급을 같이 했었는데요. 해야만 되는 곳은, 지정해야만 되는 곳은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택지정비 10년, 시공에서 해제,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는 곳으로 면적 30만 이상.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1번은 정비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니까 택시정비의 정비 아닙니까? 딱이고요. 2번은 바로 택지개발지구, 택시를 얘기합니다. 10년 경과했을 때. 이게 택시정비 10년 두 가지입니다. 꼭 지정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4번, 5번밖에 없어요. 4번이 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이고 5번은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이렇게 많이지. 3번처럼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개발에서 해제된다? 면적 30만 이상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번. 국회법상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옳은 거.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옳은 거.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사유 5가지. 거기에 따른 제한 기간 구별해서 보시는. 1번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 제한했던 걸 연장할 때 연장하려면 도시개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 필요 없습니다. 허가 제한권자가 처음 허가를 제한할 때는 큰일이니까 도시개인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한 번 제한했던 것을 연장할 때는 말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시 심의받을 필요는 없어요. 연장할 때는 심의 필요 없습니다. 처음 제한할 때만 심의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연장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지 마는지 이건 절차 문제 아닙니까? 절차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틀렸어요. 2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없다니까. 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량농지, 아니면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땅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녹계에서만,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 사유만 그렇잖아. 요게 한 회에 걸쳐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사유죠. 요게 하도 특이해서 요거는 제가 높게 외우라고 했던 자연환경 보존주의니까 이 사유에서 제한을 못하죠. 높게 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죠. 자, 요거랑 개발행위를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도 제한할 수 있고, 또 1년에 3년 내에서만, 그죠? 여기다 이제 기관지기. 이것은 한 차례 2년 연장까지 해서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렇게도 얘기하는 3번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제한 사유 아닙니다. 이거는 제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어요.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제한 사유로 등장하는 것은 지기밖에 없어요. 관리 계획 중에서는 기관,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역 중에서는 지기. 개발도 관리구역은 아예 제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의 기반시설 부당도로 지정된 지역, 요거는 제한 사유죠. 기관지기의 기잖아. 한 차례만 3년 내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 연장할 수 있죠. 뒤가 틀렸고. 또 5번의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기관. 두 가지 계획 중에 하나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한 차례만 3년 내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 연장할 수 있다. 기관지기는 3+2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2번 맞는 겁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11번 국회법상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음 중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거 뭡니까? 토지분할.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공사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안 받는 거 두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안 받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예요? 토지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두 가지. 토지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항상 토지분할은 그냥 토지를 분할만 하면 돼요. 그게 무슨 공사를 한 겁니까? 물건 쌓아놓는 행위도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끝나는 것이지 누가 그걸 갖고 공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12번이 국회법상 타인 토지의 출입, 일지 사용, 장애물 변경, 저것에 대한 절차이다. 옳은 것은 각종 조사 측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절차,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는 절차. 타인 토지의 출입이 좀 더 간단한 절차예요.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나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해가 크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운 절차고, 1번 행정청이나 도중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외에 사인에게도 인정된다. 사인에게는 인정 안 되죠. 행정청이나 도중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정도에게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행정청의 행정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도중계획시설사업 시행할 때도 사업 시행 전에 기초조사와 관련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민간인 사인이 기초조사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청 등이 하는 것이라 간단하게 타인 토지 출입할 때가 같은 행정청의 허가 이렇게 나가는 게 쉽다는 거죠. 민간이 할 때는 어렵겠지만. 2번 보시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입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특광시장하우스의 허가. 이게 특광시장하우스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물론 이것도 도중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중에서도 행정청의 시행자는 이 허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원칙만 놓고 보셔도 돼요.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타인 토지에 해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같은 행정청인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으면 더 쉬울 것이다.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소유자, 사무자 또는 관리인에게 3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 3일 전이 아니고 7일 전 통지가 되죠. 7일 전 통지가. 3, 7일 중에서 요구할 때가 3, 7일 중에서 당사자가 어느 때 통지해 주느냐. 이게 7일 전 통지예요.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당사자는 모르는 일이니까 좀 더 일찍 알려줘라.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 3, 7일 중에서 좀 더 7일 전 통지입니다. 들어가기 7일 전. 3번의 타인의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다?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와 마찬가지로 다루는 건데, 이거는 일시 사용하든 장애물 변경 제거하든 이거는 타인 토지의 해가 크기 때문에 당사자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를 많이 끼치는데 당신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 되는데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할 수 있느냐? 엉뚱한 행정청 허가가 아니고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2번과 차이점. 동의를 받고 3일 전 통지를 거쳐라. 당사자 동의를 통해서 당사자가 알고 있으니까 3일 전에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랑 차이점. 이건 맞아요. 이건 맞고. 4번의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이죠. 그럼 야간에 택지 등에 출입할 때는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점유자 승낙이죠. 이때는. 이거는 특별 규정입니다. 야간에 택지 등의 특별한 곳에 출입할 때는 현장에 있는 점유자가 깜짝 놀란다 그랬잖아요. 소유자가 놀라는 게 관리인이 놀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이건 점유자니까 점유자의 승낙을 따로 받으라는 겁니다. 점유자 승낙을. 5번의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행위자 또는 도중개 시설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행위자가 틀렸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중개혁 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 주체가 되는 것이죠. 지금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절차는 누가 하는 겁니까? 1번처럼 행정청이나 도중개혁 시설사업 시행자가 하니까 그 사람이 보상 주체지 행위자가 아니죠. 시행자는 시행자 똑같은데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 주체죠. 행위자가 아니고. 이때 보상할 때 보상금액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될 때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건 다 똑같고 항상 협의가 우선이잖아. 13번에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많이 냈던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주로 행동하는데 지정권자라면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특별한 경우.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되는, 다른 건 뻔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 때 1번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거죠. 뭐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2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군수시 요청한다면 시군구역과 관련해서 요청할 텐데 왜 국장 찾아옵니까?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지. 원칙적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본인이 지정권자 아니니까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되지.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해 줄 거 아닙니까? 요거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느 때로 보셔야 돼요? 누가 요청할 때입니까? 시도지사가 왜 요청해? 시도지사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인데.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잖아. 중앙행정기관장이. 각부 장관이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거 아닙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지. 그걸 바꿔서 내는. 3번의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이것도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 보통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할 때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라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죠. 일을 할 사람이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랬죠. 협의를 해서 한 사람 정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된다라면 국장이 나서겠다 하는 얘기죠. 4번이 공공기관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입니다. 제한할 때. 2번을 바꾸든지 4번을 바꾸든지 2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못 바꿉니다. 뻔하잖아, 다른 것들은. 이게 제한에 대한 예외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구역 지정 제한을 배울 때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구역 지정권자가 아니고 요청권자에 불과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제한할 수 있어요? 도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은 요청권자는 지정권자니까 제한권을 줄 필요 없다 그랬고, 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형체도 없다 그랬죠. 요 사람이 제한할 때가 시장호 속천에서 제한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때도 민간 시행자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되고, 이게 일반 제한인데요. 거기다 예로서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예외라면 왜 국장에게 제한하겠습니까? 국가일과 관련해서 역시 일을 하니까 국장에게 제한을 하겠지. 그래서 수많은 아까 제한자 중에서도 공공기관 장, 정부 출연기관 장 정도만이죠. 다른 사람 안 되죠. 이때도 공공기관 장 중에서 지방호사장은 세밀하게 빠지잖아. 지방호사는 그 지방에서만 일을 하니까. 지방호사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 정도가 돼야 전국을 대상으로 일하고, 이런 사람이 규모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한하니까 이게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는 사유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이 제한한다면 역시 틀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5번에 천지지방 긴급한 경우는 뭐 당연하고, 이 5가지 예외 중에 하나예요. 자, 14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지정 규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지정 규모. 이거는 명색이 도시개발인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는 거 있었죠? 그거 한번 그냥 한번 말로 해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는 원칙은 1만, 3만, 30만 이상. 1만, 3만, 30만 이상. 30만은 비도시 할 때고 도시지역에 할 때가 1만, 3만. 근데 1만, 3만이 도시지역에 지정할 때인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우리 하나 제일 보전할까? 보전녹지. 보전녹지는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보전녹지는 빠지고 3만이 어디예요? 공업지역. 나머지가 1만.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이 3만, 나머지 도시지역이 1만. 비도시는 30만 이상. 비도시 30만 이상이지만 아파트나 연립의 건설계획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 문제 해결, 4차로 이상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10만 이상. 그게 지정 규모예요. 그런데 이 지정 규모를 떠나서 1만, 3만, 30만을 떠나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 어느 곳에 위치하고 지정할 때는 자유롭게 면적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취계지 했던 거, 취한 개가 있는 땅 했던 거, 쥐락지구, 개발진해지고 지구단위기구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까지 하나 포함해서 봅시다. 1번 생산녹지지역이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생산과 자연녹지. 보전녹지는 빠지고, 여기에 구역 지정할 때는 1만 이상. 맞아요. 도시지역에 속하잖아. 공업지역만 3만이니까. 2번 공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3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의 도시지역 밖에 비도시 지정할 때 원래는 30만 이상이지만 아파트나 연립의 건설기에 포함되는 경우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천 이상 연결도로를 설치했다 그러면 10만 이상. 자, 4번에 숫자 열심히 해놨는데 그냥 숫자는 이걸로 다 맞는 걸로 끝났죠? 4번 보세요. 쥐락지구나 개발진해지고 지구단위기획구역 취계지죠. 여기에 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다 했는데 이거 정답 아니네. 5번. 자연생산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녹지와 비도시지역 보존할 땅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 녹지와 비도시는 보존할 땅이기 때문에 원래는 도시개발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은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 보존할 땅이 망가지잖아. 그런데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녹지나 비도시라면 방향 정하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살펴봐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앞으로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방향을 정해놨을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맞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므로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여러분,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한지 따질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라면, 수립이 안 돼 있다라면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처럼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할 땅인 두 땅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없다면 어느 땅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나요? 계획관리, 또 자연녹지.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가 개발할 땅이고 자체로 자연스럽게 개발한다 그랬잖아 거기가. 관농자 중에서는 계획관리가 도시계획에 준하는 곳이라 개발할 땅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지정 못하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 하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15번에 도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면 원칙은 12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방식에서는 환지방식 성격상 당사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또 다른 원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옵니다. 지금 이건 시행자 한번 봅시다. 1번에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세 가지 방식에서 시행자가 될 수 형식적으로는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조합만큼은 안 된다 그랬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도시발조합에 나오면 무조건 환지 방식에서만 사업 시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2번 토지주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전부 환지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환지 방식이지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 시행자 지정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시행자 사유,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 중에 이게 1년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정받을 토지나 조합이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 만약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사람 지정을 해줘요. 근데 신청을 안 했다라든지 위법부당하다 그러면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1년. 그래서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그리고 3번이 도시발권의 국공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한 때에도 위 이의 경우가 같다. 이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에서는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없죠. 하나는 여기 없지만 하나는 잘 내지도 않으니까. 요 숫자를 바꿔낼 뿐이니까. 다른 거 하나 있다는 것은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다른 사업과 공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닙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이 1년이고 이것이 개발법상 일반동의에 대한 예외 2분의 1, 2분의 1. 일반동의는 3분의 2, 2분의 1이잖아. 개발법에서는. 조합을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합을 만들 때는. 근데 조합 만들기 어려울 때 조합 못 만들으니까 지자체랑이라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과 동의 요건인 3분의 2, 2분의 1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다. 2분의 1,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 자, 4번은 시행자는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아니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까 2번, 3번은 시행자 지정 사유 중에 예외적 시행자 지정이고요. 4번, 5번은 변경 사유입니다. 항상 변경 사유는 지정 사유랑 구별되는 게 시행자가 지정돼 있는데 못하니까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 2가지 아닙니까? 다른 것은 시행자가 지정됐는데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다. 시행자가 지정됐는데 부도 파산으로 못해서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으니까 인가를 받았죠. 그럼 실시행자는 있다는 얘기인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빨리 착수하라. 2년 내에 착수를 하라. 안 하면 왜 안 할 거?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5번의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역시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구역고시로부터 2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2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제가 요거를 할 때는 어디랑 항상 구별하셔야 되냐면은 똑같은 구역고시일로부터 지금 실시계 인가 신청을 묻고 있거든요. 구역고시일로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다라면은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엄청난 사유였고, 1년 내 똑같은 얘기가 1년 내 없다라면은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꾸는 사유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2, 3, 4, 5번 갖고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사유에서 2번, 3번 중에 하나를 바꾸든지 변경사유에서 4번, 5번 중에 하나를 바꾸든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공사 착수랑 관련된 것만 2년이고 4번처럼 공사 착수랑 관련된 것만 2년이고 나머지 신청에 관련된 건 2번이 됐든 5번이 됐든 신청에 관련된 건 다 1년 그랬잖아요. 자, 16번의 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음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냐? 여러분, 개발법에서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 중에 5가지를 뺀 나머지 사항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5가지 사항이 1번 정관의 변경. 약속의 변경이니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거고, 2번이 답이 되는 게 실시계획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대신에 뭐가 들어가서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돼. 개발계획이. 이 개발계획도 특이하다 그랬잖아. 개발법의 개발계획이. 원래 개발계획은 조합 전에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원래는 조합의 결의요건 자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 전에 만들어지는 계획인데, 그런데 개발계획 중에서도 이상하게도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일반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못 받았을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당시 그 동의를 못 받았을 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총회를 통해서 그 동의를 갖게 되면은 옛날 못 받았던 하자가 치유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총회에서,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특별한 것이 개발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실시계획이 빠지는 거예요. 환지계획은 당연히 조합원 전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환지계획이라 그랬고, 조합원 입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선임입니다. 조합장, 이사감사 뽑는 것만이에요. 해임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닙니다. 이번에 선임만큼. 그리고 조합의 합병해서는 조합의 존립에 관련된 얘기니까 총회에서만 한다. 17번. 다음은 도시개발법상의, 제가 저번 주에 할 때 3타임으로 나눠서 했나요? 2타임으로 했나? 3타임으로 나눠서 했나 저번에? 네? 2타임으로 했었나요? 여러분도 헷갈리나? 저도 헷갈려서 저번에도 그래서 한 20문제 풀고서 쉬고 했나요?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3타임으로 하셨다는 분은 누구 수업 듣고 오셨나? 17번에 다음은 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토지상환 채권이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큰 채권, 수용 사용 방식에 나오는 큰 채권이죠. 수용 사용 방식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 현금 대신에 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해주고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면 돈 문제가 해결하기 때문에 1번 바르지 못한 것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현금 받을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 것이죠. 2번에 지정권자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로부터 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큰 채권의 공통점. 요거 토지나 건축물 하나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 나중에 주택부서 주택상환사채, 주택 하나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채권의 발행계획 작성해서 발행한다.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이게 3가지 공통점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할 때는, 근데 여기는 누구 승인 받아야 되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승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 채권을 발행하는 시행자라면 다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틀렸지. 시행자가 발행할 때 다 보증받는 게 아니고 누구만이요? 민간 시행자만. 민간 시행자도 발행권은 있습니다만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행자가 아니고 민간 시행자는 그래야 돼요. 민간 시행자는. 4번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역시 매수액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다. 매수액의 일부. 전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현금 안 주고 전부 다 채권 주고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토지나 건축을 주게 되면 환지랑 똑같아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그곳에 있는 사람만 받는다. 안 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일부 발행 규모가 5번에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랑 건축물은 토지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에 들어간다. 최대 반이다. 반. 그래야 나머지 반은 일반인이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걸 김형식으로 발행한다고 했는데 김형식으로 발행하게 되면은 취득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래야 넘어가니까. 채권 자체에 기재를 안 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원부에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18번이 개발법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에 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면적식으로 할 때 환지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환지 전 토지나무줄 전체액 평가의 합계 분의 분자의 조성된 토지나무줄 평가의 합계 빼기 사업비. 그거 할 때 역시 같이 설명드렸던 거예요. 환지로 해서 토지 이동이 경미하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면적식을 주고 면적식이라는 것은 가치와 상관없이 해당 그 위치에 비슷한 크기의 면적을 주는 게 면적식이라서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면적식으로 할 때는 토지 부담률 얘기 안 하고 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같이 했던 건데 말 그대로 이 이름을 분석하면 토지 부담률이거든요. 부담한 비율. 토지를 부담한 비율. 그럼 면적식으로 할 때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 토지 면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 정도 크기의 땅을 면적식이니까 제공을 해서 받을 땅이 환지, 못 받는 부분이 보류지잖아. 그러면 이 땅을 제공해서 못 받는 부분이 사업에서 부담했다는 비율이죠? 이 땅 대비해서 보류지 비율. 이게 개인적인 부담률이라면 전체 평균 토지 면적, 전체 면적분에 전체 면적이 투입된 게 들어가서 부담한 비율이 보류지 면적이 되겠죠? 전체 면적분에 보류지 면적. 이게 부담률이에요. 그래서 부담률은 많을수록 많이 부담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담했다는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쪽 면적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람, 시행자 소유분은 빼줘야지. 순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부담했는지 비율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온 것 중에서 그것만 판단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 분모에 들어갈 것은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이 90만이라고 돼 있네? 그게 여기 들어가야지. 90만 제곱미터. 그럼 여기서 뭐를 이제 위에다 넣어줘야 돼요? 보류지 면적만 넣으면 되죠? 50만이죠, 보류지 면적이? 거기 또 채비지 면적도, 채비지도 이거 환지로 주는 거 아니니까 20만. 이거 그래서 70만 이러면 안 돼요. 원래 항상 환지하는 보류지 두 땅만 있다 그랬잖아요. 채비지는 보류지 한 종류일 뿐이잖아요. 여기 채비지가 20만 한 건 보류지 50만 속에 채비지가 20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환지에서 주는 자가 이제 또 따로 30만이 되겠지. 채비지를 따로 넣으면 안 돼 그랬어. 보류지 면적만 넣고 그 다음에 시행자 소분을 양쪽에서 빼줘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그럼 결국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니까 시행자 소유분이 되는 것이죠. 그 밑에는 시행자가 처음부터 소유하는 면적이죠. 둘 다 빼줘야 돼. 그러면 둘 다 시행자 소유분 아닙니까? 9만, 1만, 10만을 양쪽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10만을 빼고 여기서도 시행자 소유분 10만을 빼게 되면은 80만 중에 40만 50%. 이 평균 부담률은 딱 50%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시행자가 정할 때 원칙이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50%가 최대치. 그런데 지정권자, 행정청인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은 60%까지 최대치를 정할 수가 있고, 60%를 초과하여 부담률을 정하려면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부담률을 60%를 넘어서 시행자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번 이제 정비법 얘기네. 정비법. 자, 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비법만 먼저 정비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을 입안권자가 입안만 하면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는데, 제가 이 구조에서는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은 특광시장만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장문수가, 그리고 입안부터 나머지 행정청은 다 자치시, 자치도, 시장문수, 구청장이다. 줄여서 시장문수 등이 한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기본계획의 특광, 정비구역의 특광이 나오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머지는 구청장이 한다 그랬죠? 반면에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는 그 사람이 수립, 승인 나누지도 말도 혼자 다 하잖아. 모든 절차를. 그래서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는 정비사업에서는 모든 절차를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게 기본계획, 정비구역이고 나머지를 구청장이 한다 그랬잖아. 그런 구조가 되잖아, 해석을 하면. 그래서 1번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는, 보통의 시군에서는 자치시, 자치도에서 시장문수가 정비를 입안 결정하고, 입안 결정 나눠지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입안 결정하고 구역 지정까지 다 합니다. 맞아요. 4번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를 입안 결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구역을 지정한다. 요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를 입안만 합니다. 결정까지 들어가서 틀렸어요. 정비를 입안만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지. 입안만 구청장이 하고 결정과 구역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구조입니다. 3번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정비계획 입안할 때 얘기해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이나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되며,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공람 기간 동안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요게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이었죠? 여기는 30일 이상 공람이고, 그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방의견을 듣는데, 지방의견을 들을 때는 둘 다 60일 내 지방의회가 답을 하는 건 똑같아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거는 정비계획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람기간에서 차이가 나고 일단 맞고, 4번에 정비계획을 입안 시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경우 지방에는 60일 의견을 제시해야 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건 양쪽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5번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예정구역이 됐든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정비사업만 하라. 지역조합, 조합원 모집해서 따로 하지 말아라. 자, 20번 정비부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면은 보통의 사업인 재개발 사업에서는 보통의 방법 두 가지만, 건물 줄 때 쓰는 것, 땅 줄 때 쓰는 것. 건물 줄 때 쓰는 관리청구에 따라 주는 것, 땅 줄 때 쓰는 환지, 두 가지 방식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달동되기 때문에 모든 5가지 방법 다 제일 정비가 시급한 곳이라, 재건축은 재건축이니까 건축물을 지어주는 관리청구에 따라주는 방식 하나만 쓴다. 그런데 특히 재건축에서는 건물 지어줄 때 주로 주택 지어주지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를 지어주는 특수한 경우도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려면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상업지역만 해서 아니고 준주거도 가능하죠.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주택이 많아야 되지. 오피스텔은 작아진다 해서 뒤는 좋아요. 앞에 상업지역에서만 그게 틀렸고.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요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개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적자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3번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수용한 다음에 주택을 건설했으면 토지 등 소지가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은 토지를 공급할 때는 꼭 토지 소지가 우선 공급이 아니고 토지 소지잖아. 토지 소지 외의자에게 아무에게나 공급해. 이게 수용 방법인데 역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인정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없잖아요. 4번의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하나만 있기 때문에 환지는 없다.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는 거. 자, 이제 쉬세요.